서구청 두드림 평생학습관 내 마음을 부탁해 내마부 6주차 첫 번째 수업 영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내마부님들 저희가 절반을 넘어서서 6주차 수업을 하게 되었네요. 제가 오늘 준비한 수업의 큰 주제는 감정입니다. 감정. 이 단어를 제가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감정 연금술사란 말도 쓰고 있고 또 감정의 보석이란 말도 쓰고 있고 평생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자원이죠. 다양한 감정들 그것이 긴장, 흥분, 두려움, 불안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쁨, 설레임, 감사, 충만과 같은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그 감정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감정에 관한 또 직접적인 접근을 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이 철학사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감정을 다룰 건데요. 여러분들한테 먼저 생각해 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감정에 색깔을 입힌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감정들 있잖아요. 자, 화 그러면 뭐 어떤 색깔이 먼저 떠오르세요? 대부분 빨강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감정을 떠올리셨다면 이 기쁨에는 어떤 색깔을 입히면 더 어울릴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진 감정을 잘 인정해 주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통제하는 편이신가요? 자,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나는 내 감정을 잘 인정해 줘. 아니면 나는 내 감정을 잘 억압하고 표현 잘 안 해. 어느 쪽이든지 해당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감정을 잘 인정해 주는 것과 또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정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고 그리고 감정 표현에 대해서도 다뤄볼 생각입니다. 자, 먼저 감정은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다루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아주 오랜 여기 그리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이 감정의 이제 어원을 정념, 패션에서 가져옵니다. 근데 원래 이 정념은 좀 부정적인 것들을 의미했어요. 욕정이나 분노나 공포나 기쁨이나 증오심이나 이런 쾌락적인 것 또는 고통으로서 일시적이면서 수동적인 체험을 하는 것들을 의미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바탕 아래서 이제 또 그리스의 추락이 출발했다 보니까 이 정념의 어떤 개념이 초기에는 좀 이성 아래에 있는 것 정도로 간주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 자, 이 합리론자 데카르트는 감정을요, 이성 아래에 두려고 했었어요. 이성 아래에. 그러니까 이 감정을 통제해야지만이 어떻겠어요?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어떤 목적을 향해서 잘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욕구로부터 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 욕구가 인간 행위를 이끄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죠. 그 데카르트의 생각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데카르트하고는 좀 다른 입장에 서 있던 흉. 여러분들께서 조금 기억해 보시자면 대륙의 합리론, 그리고 영국의 경험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던 기억이 얼른 떠오를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영국의 경험론자 이제 휴이죠. 휴은 감정과 이성을 동등하게 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역할을 좀 인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감정도 이성에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둘을 분리해 버리면 이것은 전혀 서로 간에 이질적인 것이어서 관여를 해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어떤 역할을 부여해서 상보적인 서로 의존적인 관계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즉 이성은요, 우리 사실 생각이 하는 역할 가운데 무언가를 분석하고 추론하는 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분석과 추론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그것이 욕구를 통해서 일어난 목표라면 그 목표를 잘 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또 이성의 역할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근래 누스바움이라는 철학자는 감정을 이성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인간 정신의 중심 작용을 감정이 두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우리가 뭔가 선호하는데 또는 혐오하는데 이것을 흔히 가치평가라고 부르거든요. 가치평가 그러면은 말이 좀 어려워지는 게 있긴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것이 나한테 소중한 것이고 또 의미 있는 것이고 또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감정, 다시 말하자면 그것을 선호한다는 감정에 기반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스바움은 감정이 이성보다 더 우위에 있는 역할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감정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제 누스바움에 따르면 내 현재 상태를 이 감정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내 현재 상태에 대한 이해를 감정을 통해서 했다면 타인의 감정도 빨리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진단하는 또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어요. 타인이 이런 감정 상태,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한다면 어떠겠어요? 그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중요성, 또 이런 감정의 어떤 변화가 주는 어떤 역동성,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어떤 개성이 감정을 통해서 더 잘 드러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스바움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제 제가 여러 번 이 영상을 소개해드리고 좀 인용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직접 인용하기보다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감정에 대해서 탐색하는 참고로 좀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어른이들이죠. 저는 이걸 감정 어른이라고 표현합니다. 저희들이 좀 서투른 게 있어요. 여전히 표현도 서투르고 표현도 서투른 이유 중에 자신에 대한 감정 인지가 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표현이 서투른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내 감정 상태를 잘 모른다는 것 때문에도 있고, 그걸 자꾸 억압해야 되는 어떤 환경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서 감정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제가 좀 볼까 합니다. 자,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제 인사이드 아웃의 등장인물 라일리의 아빠 엄마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라일리의 아빠입니다. 라일리의 아빠는요 감정들 가운데 이 중심에 여기서는 영화 속에서는 버럭이라고 표현을 해요. 빨간색. 자, 빨간 감정 뭐가 있나요? 우리 화가 났을 때 이 감정이 어때요? 이렇게
열이 얼굴을 치솟으면서 붉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빨간 감정은 이제 버럭이 화이인 거죠. 근데 이 라일리의 아빠는 중심에 이 버럭이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다른 감정들, 요 영화에서는 이제 기쁨입니다. 슬픔이, 소심이, 까칠이, 버럭이 5개의 감정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근데 아빠는 어떤 감정을 중심에 두고 있냐면 버럭이를 중심에 두고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또 감정들을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권위적인 성격 유형을 갖고 있어요. 나머지 감정들이 이제 버럭이의 말을 듣는 형편인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어른이 라일리 엄마입니다. 라일리 엄마는요, 감정 중심에 슬픔이에요. 슬픔이. 자, 슬픔이가 있는데 아빠랑 뭐가 다르냐면 다른 감정들을 통제하지 않아요. 다른 감정들, 버럭이, 까칠이, 기쁨이, 소심이들과 상의를 해서 자신의 감정의 어떤 결은 중심에 이렇게 슬픔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표현하는, 인정하고 표현하는 성격 유형으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드렸던 질문이 또 생각이 났는데요. 기쁨이든 슬픔이든 또는 소심이든 버럭이든 까칠이든 또는 우리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는 감정, 또는 누군가에 대한 어떤 이렇게 애정을 가질 수도 있는 감정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5개의 감정 캐릭터 가운데 여러분들은 중심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 보실래요? 자, 저의 사례는요, 저는 이 인사이드 아웃의 아빠보다는 엄마와 좀 비슷한 감정 성격인 것 같아요. 자, 중심에 슬픔이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근데 이 슬픔이 뭔가 이 삶의 이 실제적인 조건을 알면서 생겨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철학적인 게 좀 있어요, 저는. 근데 저의 슬픔은 그래서 좀 비애감 같은 겁니다. 숨쉬고 사는 어떤 그 자체가 뭔가 주는 그 무게감, 그리고 선택의 어떤 그 긴장, 이런 것들을 계속 안고 살아야 하는 우리 삶의 어떤 모습에서 겪은 비애감, 그리고 이제 잃어가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잃어가는 거, 이렇게 건강도 이렇게, 그다음에 알던 사람도 떠나보내야 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또 이별도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존재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온 이제 저는 비애감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슬퍼서 우울감 속에 빠져 있네, 또 그러진 않아요. 주변의 감정들도 잘 이해를 하고 있고, 기쁨이든 까칠이든 적절히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 중심에 어떤 감정 캐릭터가 자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정 관련한 이제 주제를 꺼내잖아요. 앞선 1주차나 2주차나 3주차에서 얘기를 다뤘었던 그 정서지능에 관해서 조금만 다시 언급해 보자면, 이 정서지능과 가장 밀접한 게 나의 현재 감정인지거든요. 근데 이 감정이 우리 신체 동요하고 또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의 신체적 상태를 통해서 내 감정을 정확히 또 인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 현재 신체 동요에 대한 자각이 나 현재 감정에 대한 인지를 잘 이끌어준다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 능력이 결국 정서지능의 중요한 하나의 어떤 기반이 되거든요. 특히 나의 신체 동요를 통한 감정 이 인지 능력이 올라갈수록 타인에 대한 감정 이해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공감의 기술로 중요한
영역 중에 나에 대한 감정 인지, 감정 자각이 중요하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 동요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현재 나의 정서나 감정에 대한 인지, 이걸 통해서 나의 현재 감정을 수용하고 인정해주고 표현하고, 그리고 상대의 어떤 감정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위로해주거나 어떤 뭔가 우리가 소통의 어떤 창구로 쓸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공감의 기술인데요. 바로 다 정서지능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결국은 우리가 가까운 이들과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더 잘 나누기 위해서 나에 대한 감정 이해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우리의 수업 모두에서 얘기했던 행복, 이제 이 행복 개념이 이렇게 바뀌었죠. 웰리스로, 웰빙, 해피니스, 피트니스로 가고 있다는 거. 자, 그걸 위해서 반드시 감정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5개의 감정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더 다양한 감정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쁨과 또 뭐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기쁨의 감정도 체험하고, 또 이렇게 기대했던 것이 뜻대로 안 되면 어때요? 서운하고 속상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도 아주 복합적인 감정들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설레임도 있고, 또 여기에 질투심도 있고, 다양한 감정들이 함께 있는 거죠. 사랑 하나에. 그런데 우리가 기쁨이라는 영역을 하나 놓고 보자면, 이 기쁨을 표현하는 우리 다양한 표현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지금부터 상상해 보세요. 내가 가장 기뻤을 때를 떠올려 보고 그때의 그런 느낌들을 글로 한번 써보는 겁니다. 우리는 즐겁고 환희롭고 뭔가 이렇게 희열감이 들 때가 가장 기쁜 순간이잖아요. 그때에 대해서 한번 묘사를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묘사를 해보시고 그 묘사의 어떤 방식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한번 또 돌아보셔도 좋아요. 그때 나는 내 감정을 정확히 자각하고 있는지, 특히 신체적 단계의 감정을 자각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 어휘들을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는지도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다음 영상에 제가 해볼 건데, 일단 기쁨과 관련해서 그 상황을 떠올려보고 표현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슬픔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슬픔. 그 이미지만 봐도 좀 뭔가 슬퍼지네요. 네. 자, 우리는 슬플 때 어떤 상태인가요? 슬픔을 갖고 있을 때 펑펑 울 수도 있고, 네, 또 그리움에 가슴 저릴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시무룩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슬픔을 표현하는 어휘들은 아까 제가 말했네요. 여기 비애가 있네요. 서러움도 있고, 비통도 있고, 애통도 있고. 가장 슬픈 순간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이후에 겪어야 하는 이 상실의 빈자리를 체험할 때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자, 우리는 살면서 이런 이 2인칭의 어떤 상실, 여기 이제 2인칭은 당신이죠. 당신. 우리가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들, 여러분 가족들 또는 연인, 친구들에 해당합니다. 3인칭은 뉴스에서 접할 수 있는 그들의 죽음이고요. 1인칭은 나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나의 죽음은 누구에게도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없죠. 그 자체가 끝이니까.
자, 우리는 이런 순간들을 겪으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이죠. 하지만 이것 자체를 내가 아픈 기억으로만 담아두고 그것을 이렇게 억압한다면 승화되지 못한 채로 그 감정이 이렇게 응어리 된 형태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그런 감정적 억압과 긴장을 해소하는 또 중요한 또 출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게 그런 슬픈 일들이 있으셨다면 한번 그 슬픔을 표현해 보시는 것, 적절한 어휘를 써서. 그런데 아직 서투르실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충분히 감안해 드릴게요. 또 살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위축되고 또 어때요? 뭔가 내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소심해질 수 있는 거죠. 특히 남들 앞에 섰을 때 뭔가를 얘기해야 할 때 그때 생각지도 않게 두근거리고 가슴은 두근거리고 말은 이렇게 떨리고 또 어때요? 내가 해야 할 말을 놓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위축되어 있을 때 순간을 보면 상당히 긴장이 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요, 제가 지금 긴장해봤던 순간을 떠올려 봤더니 언제였나. 근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긴장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강연을 또 하라 그러면 긴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긴장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진 않아요, 사실은. 예. 이게 긴장과 이 두려움이 또 맞물려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긴장을 두려움으로 발전시키지 않고 긴장을 설렘으로 좀 승화시키는 어떤 뭐랄까 그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즐기는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 상황 자체가 긴장되긴 하지만 그것 자체 위축되진 않아요. 예. 자,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에 긴장하셨고 그 긴장이 두려움으로 혹은 설레임으로 이렇게 느껴졌는지 한번 표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버럭. 자, 우리 살면서 버럭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버럭을 하고 싶어도 참여할 때가 더 많으니까. 근데 아이들 키우다 보면 어때요? 버럭하는 순간 많죠. 예. 정말 이 뭐랄까 엄마는 통제를 하고 싶어해요. 아이들은 아직 스스로 어떤 조절 능력이 이렇게 잘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치우는 것 또는 치워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인지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순간 누구라도 바라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때요? 이게 화가 나는 게 저는 썩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게죠. 화를 내는 게 이렇게 썩 바람직하다? 말이 좀 어색한데. 저는 이렇게 후폭풍이 화를 언짢음을 표현하고 난 후폭풍이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를 안 내는 방법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 왔었는데 화를 안 내는 최선의 방법은 어떤 거냐면요, 자신의 현재의 불만족 또는 언짢음에 대한 긍정적 언어 표현입니다. 자, 화와 관련해서는 이 관련된 어휘도 많아요. 왜 어휘가 많겠어요? 우리 살면서 이게 정말 국어사전에 이렇게 다 나온 겁니다. 화낼 일이 많아서 화내고 살 일이 많았기 때문에 어휘도 많은 거예요. 골랐어. 부하가 끌어올라. 분해. 성났어. 역정을 내네. 짜증을 내네. 약올라. 뭔가 우리는 이 화라는 감정과 관련된 그 어휘들도 많은 걸 봤을 때 우리 조상님 대대로 여기에 지금 요런 말 있잖아요. 이런 거. 자, 요런 게
화병이 아니라 화병이라고 쓰겠죠. 화병. 자, 이런 것들이 다 화와 관련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 화를 우리가 어떻게 대체적으로 통제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 통제가 잘 안 되고 또 참으면 내가 힘들고 역정을 내고 나면 어때요? 또 그 기분도 씁쓸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럴 때 최선의 방식이 뭐다고요? 현재 나의 불만을 긍정적 언어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나는 어떤 것들이 실현이 안 됐을 때 불만이 생기고 그 불만이 가득 차게 되면 나는 감정적으로 격렬해져. 이런 거죠. 논리적으로 인과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그때 여기에서 표현 뭔가 나의 그 억압된 감정들을 진정시켜주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언어 표현이라는 게.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를 많이 알고 있을수록 굉장히 내 현재의 그런 불편함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란 것 이해를 해 두십시오. 까칠까칠. 우리는 뭐 살다 보면 누군가한테 까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이 까칠하실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 까칠이 캐릭터인 배우가 있나? 또는 연예인이 있나? 네. 예전에 김구라도 약간 까칠한 캐릭터죠. 박명수도 까칠 캐릭터. 그런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걸 보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대리 만족을 얻는다고 해야 되나? 내가 못하는 것들을 잘하는 걸 봤을 때 이런 대리 만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살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할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뭔가 잘 다듬어지지 않은 채로 까칠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누군가를 향한 그런 감정의 어떤 층위 가운데 누구를 좀 얄미워하는 것, 그때 이 얄미워할 때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냥 뭐 가슴에 담아두고 잊기가 쉬운데 이게 이제 쌓이거나 혹은 그거를 이렇게 잘 다듬어서 표현하는 것이 서투르면 우리는 까칠하게 나갑니다. 뾰족하게 나가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털고 가야죠. 털고 갑시다. 네. 자, 그래서 누군가가 얄미워, 밑살시러 이런 말들이 우리 언어 속에 담겨 있네요. 자, 또 하나 감정들 또 생각해 보니까 감정 캐릭터는 5개인데요. 우리는 이런 감정들이 복합해서 더 다양한 감정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 혹은 증오,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더 큰 층의 감정들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네요. 뭐 여기에 연민이라는 감정도 있을 수 있고 또 여기에 또 용서라는 어떤 감정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이런 감정들의 또 역할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차시 감정을 다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 감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